제가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후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을 때 더 많이 사지 않은 것, 이겁니다. That's right, always. And you wish you'd never sold. 그리고 팔지 말았어야 했죠. 만약 제가 여러분을 20년 전으로 데려가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비트코인을 살 기회를 준다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포트폴리오의 2%, 3%, 5%만 넣으세요 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베르나르 아르노,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좋은 아이디어의 90에서 95%를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분산 투자는 정답이 없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구멍난 보트들을 여러 개에 나눠 태우는 순간 그건 그냥 죽겠다는 선택입니다. 불완전한 부품들을 여러 개 섞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맥시라고 불리는 동기부여 씬의 생케 그랜트 카돈이 비트코인에 깊게 빠져들게 된 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위에 띄워놓은 예전 영상들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됐었지만 그랜트 카돈이 비트코인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클 세일러를 여러 번 만났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은 마이클 세일러가 그랜트 카돈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에 대해 깊게 이야기한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랜트 카돈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마이클 세일러에게 왜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에 집중하냐, 분산 투자는 왜 틀렸다고 보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대표적인 비트맥시인 마이클 세일러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Let's go! Michael Saylor is an American entrepreneur, inventor, and Bitcoin advocate to say the least. 자,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은 단순히 비트코인 옹호론자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죠. 미국의 기업가고 발명가고 비트코인 전도사라고 해야 될 겁니다. 1989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공동 창업했고 2022년까지 CEO를 맡았고 지금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MIT 출신이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개인 자산만 해도 40억 달러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장난 아닐 겁니다. So look, I met you back in January. I think my brother brought me over to your house. 자,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게 올해 1월이었죠? 아마 우리 형이 저를 당신 집에 데려갔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몰랐었죠. 공부는 좀 했고 13년 전에 조금 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부동산이랑 비트코인을 어떻게 섞을 수 있냐고 물었고 당신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뭐 가끔은 저한테 짧게 대답하긴 했죠. 아마 솔직히 말해서 제 바보 같은 질문에 지쳤던 거죠. 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막 비트코인에 입문한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면 넌 이걸 아직도 몰라? 이런 느낌이 들 때요. It depends upon the time of the day. If you've been talking for 12 hours, then 그건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저처럼 하루에 12시간을 계속 말하고 있으면 13번째 시간에는 좀 피곤할 수도 있죠. 그럼 미팅을 아침에 잡아야겠네. 네, 아침이 더 낫죠. 왜냐면 지난번에 같이 있을 때 아니 지난 2번 다 한 번은 제가 만들려고 했던 펀드를 쓰레기 같은 펀드라고 불렀잖아요. 저는 그냥 그 펀드에 비트코인을 더 넣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85% 부동산, 15% 뭐 이런 구조였다가 지금은 3분의 1은 부채,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비트코인이에요. really, Do you think that's aggressive I think the point that I'm making is 정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 않습니다. 애플은 20년 전에 좋은 아이디어였고 아마존도 그랬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자산을 10배, 100배로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이 접한 것 중에 10배, 100배 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마 많아야 10배짜리 몇 개였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비트코인은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이후 5년 동안 이미 10배가 됐습니다. 그걸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에 내 돈의 2%만 넣는 게 맞을까? 아니면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49개나 더 있습니까? 그래요? 만약 어떤 아이디어에 돈의 10%를 넣어서 10배가 되면 전체 자산은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별로인 아이디어에 넣는다는 뜻인가? 제가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후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을 때 더 많이 사지 않은 것, 이겁니다. That's right, always. And you wish you'd never sold. 그리고 팔지 말았어야 했죠. 만약 제가 여러분을 20년 전으로 데려가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비트코인을 살 기회를 준다면요. 저는 그때 하나도 안 샀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포트폴리오의 2%, 3%, 5%만 넣으세요 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다면 인생이 바뀔 만큼의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물론 분산 투자를 한다면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때 자산의 5에서 10%를 넣을 수도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으로 부자가 된 이유는 아마존에 5%만 넣고 95%를 계속 팔아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베르나르 아르노,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좋은 아이디어의 90에서 95%를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이 한 것처럼 디지털 부동산 펀드를 제안한다고 해봅시다. 네. 부동산이 연 7% 오르고 비트코인이 연 30%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90% 부동산, 10% 비트코인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세상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왜 50대 50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동산 투자자들이 연 7%를 벌 때 당신은 연 20%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디어가 나쁜 거라면 차라리 0% 비트코인, 100% 부동산이 맞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 50대 50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 3배는 더 강력한 레버리지 부동산을 만드는 셈이니까요. 만약 그게 실패한다면요? 10%만 넣고 실패했든 어차피 그건 망한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충분히 크게 걸어서 본인도 이기고 함께한 사람도 부자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저는 애매한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I'll give you one more example. I use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록펠러가 등유를 발명했습니다. 네, 그렇죠. 등유는 원유를 가장 고도로 정제한 형태입니다. 이건 곧 제트 연료고 로켓 연료입니다. 그건 순수한 액체 에너지예요.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로켓을 만드는 것, 로켓선을 만드는 것, 제트 엔진을 만들고 제트 비행기를 만드는 것, 아니면 가솔린이나 디젤을 만들어서 자동차나 트럭을 세상에 내놓는 거죠. 이런 게 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헨리 포드, 보잉,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죠. 그럼 반대로 전통적이고 안전하다는 아이디어는 뭘까요? 말마차 뒤에 등유 램프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차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국가를 횡단하면서 마차 안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차 뒤에 등유 히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고객들이 불평하니까요. 로키 산맥을 마차로 넘는데 30일이나 걸리고 너무 춥다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불평하니까요. 그래서 히터를 달아줍니다. 제 말은 이거예요. 혁명적인 아이디어에 2%, 3%만 투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로켓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예 하지 않거나 그걸 하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건 전부 팔고 당신이 만드는 걸 사게 만들고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제 관점입니다. 그럼 이 분산 투자라는 개념은 대체 누가 미국에, 누가 전 세계에 팔아먹은 겁니까? ETF나 뮤추얼 펀드에 그냥 넣어라, 이딴 생각 말이죠. 그건 아주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정답을 모를 때, 선택지가 100개나 있는데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당신이 분산된 펀드를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분산 투자를 팔게 됩니다. 그렇죠. 뱅가드, 존 보글, 그리고 전통 금융권 사람들, 지금 거기에 11조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그들에겐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게 정말 투자자들에게도 그만큼 잘된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한 헤지펀드의 매니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늘 이거죠.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 하나로도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돈 전부를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속적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의 왕도는 그냥 S&P 500 지수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The financial statisticians that 하나는 금융통계학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맡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분산 투자는 아주 좋은 판매 논리입니다. 당신이 개인 투자자고 바쁘니까 저희가 당신 돈을 지켜줄게요. 27개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요. 매달 리밸런싱하고 분석가 50명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 2% 수수료, 성과의 20%를 받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파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죠. 그런데 이른바 이런 2&20 구조는 10년이 지나면 사실상 고객 자산의 40%를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꽤 비싼 서비스죠. there's another view of the world, which is the engineer's view of the world. 반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엔지니어의 세계관입니다. 비행기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구리로 만들 수도 있고 알루미늄, 강철, 청동, 벽돌, 나무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알루미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오답이죠. 강철로 만들면 날지 않습니다. 점토로 만들면 작동하지 않죠. 구리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정답이 존재합니다. 비행기는 알루미늄이 정답이었고 다리를 만들 땐 강철이 정답입니다. 창문을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잘못된 선택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답이 뭐지? 예를 들어 전기를 전선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리를 쓸 수도 있고 티타늄을 쓸 수도 있고 수백 가지 금속 중에서 고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다른 금속들보다 훨씬 잘 작동하는 금속이 하나 있습니다. 엔지니어라면 정답이 있을 때는 분산하지 않습니다. 그 해법을 고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구리가 오를지, 알루미늄이 오를지, 강철이 오를지, 아니면 옥수수 가격이 오를지 본인도 모르고 고객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고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부 섞어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서비스가 되고 그걸 근거로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분산 투자는 정답이 없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당신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구명 보트가 10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이 새지 않는 보트고 나머지는 전부 바닥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새지 않는 보트를 찾아서 가족 전부를 그 보트 한 척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구멍난 보트들을 여러 개에 나눠 태우는 순간 그건 그냥 죽겠다는 선택입니다. 불완전한 부품들을 여러 개 섞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분산 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일러의 말 중에서 정답을 모를 때만 분산을 한다, 이 말이 엄청 와닿았습니다. 그쵸? 정답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섞으려고 하는 거죠. 정답을 정확히 알았다면 섞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게 정답이라는 걸 몰랐거나 확신이 없으니까 섞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인덱스 펀드는 선택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모두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버리고 아예 선택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러의 말처럼 가족의 생존과 관련돼서 구멍나지 않은 보트를 찾아야 하는 경우라면 가족들을 여러 개의 보트에 나눠서 한 명이라도 살라는 식으로 나눠 태우는 게 아니라 구멍나지 않은 보트, 그 정답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그 보트의 모든 가족을 태우는 엔지니어적인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그 보트를 찾았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 몇 명은 다른 보트에 태운다는 건 세일러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데요.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수천 개의 회사들이 지금처럼 행동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지금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왜 시장이 망가졌는지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자본시장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하나의 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 체인저는 뭐냐는 거죠. 만약 디지털 독점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 즉 커머디티라면요. Bitcoin, remember I said it's like a digital monopoly.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돈의 구글, 돈의 페이스북 같은 존재라고요. 일부에서는 마이클 세일러가 왜 분산 투자가 의미가 없는지를, 분산 투자는 정답을 모를 때만 하는 것이고
그런 상품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들은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왜 자사주를 매입할 수밖에 없고 국채를 강제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런 환경을 강제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완전히 부숴버릴 포텐이 어떻게 비트코인에 있는 것인지,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딱 집중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렛츠 고! They don't have a use of proceeds. Right. 대부분의 회사들은 돈을 쓸 곳이 없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은행들까지 전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으로 보통주를 다시 매입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유하는 자본자산이라는 게 사실상 머니마켓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머니마켓, 단기 국채, 한 달짜리 미 국채 같은 것들이죠. 한 달짜리 국채 수익률은 지난 5년 평균으로 약 2%였습니다. 그런데 자본 비용은 어디서 정해질까요? S&P 500 지수 약 14%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서 머니마켓 상품을 사면 마이너스 12%의 손해를 보는 셈이죠. 즉, 자본의 12%를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10억 달러어치 현금을 국채에 넣어서 2%를 받느니 차라리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낫습니다. 주주들은 14%를 기대하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기업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금을 벌면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리고 세금 효율이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가 있으면 자기 주식을 사들이고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합니다. 그 결과 주식수는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 EPS는 올라가죠. 이게 전통적인 상식입니다. 아마 99% 아니 99.9%의 회사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The only company that you know of that doesn't do that is Berkshire Hathaway. 예외는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뿐이겠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사겠어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크셔는 상장사 중에서 가장 큰 현금 보유고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이어진 그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사주를 샀다고 자랑하거나 배당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But why do you think nobody else follows? 그런데 왜 아무도 워렌 버핏을 따라하지 않을까요?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사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부동산 쪽 리츠 산업은 수익의 90%를 반드시 배당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고 사업도 좋은데 왜 그 돈으로 회사를 더 키우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사주를 사는 게 사업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건 자본 비용, 즉 투자자들이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허들레이트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S&P 500 대략 14%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자본 비용은 거의 항상 S&P 500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S&P 500를 이기면 내 기대 수익을 넘긴 거고 못 이기면 차라리 지수 사놓고 1년 동안 자는 게 낫다. 이게 바로 허들레이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S&P 500를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S&P는 지난 100년 동안 연 10% 정도였고 부동산은 아마 7% 정도일 겁니다. 그럼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버리지를 써야 합니다. 부채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그제야 경쟁력 있는 수익이 나옵니다. 무차입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죠. 아, 고마워요. 저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채를 쓰지 않고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왜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레버리지를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게 쓰느냐죠. 상장회사라면 항상 그 허들레이트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현금이 1000억 달러씩 생기면 그냥 S&P 500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933년 증권법 이후로 당시에는 JP모건 진영의 회사들, 즉 트러스트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서로의 주식을 소유하고 A회사가 B회사를 소유하고 B회사가 C회사를 소유하고 C회사가 다시 A회사를 소유하는 교차 지배구조를 만들었죠. 그런데 정부는 이 구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940년 투자회사법입니다. 이 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장회사는 자기 유동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이라는 건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말합니다. 단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예외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도 증권이긴 하지만 1940년 법에서는 특별히 면제를 받은 겁니다. 즉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은행과 상장회사들이 정부 부채는 보유할 수 있게 했지만 다른 회사의 증권은 보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우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제로 국채를 사야 하는 거군요. 결국 살 수 있는 주식은 자기 주식뿐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 주식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이 S&P를 이기고 있으면 자사주를 사는 게 맞고, 만약 애플 주식이 S&P를 못 이기고 있다면 자본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S&P를 못 이기고 있어도 자사주를 삽니다. 결국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죠. 주주들은 그 돈으로 S&P나 더 나은 걸 삽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당신이 한 질문들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수천 개의 회사들이 지금처럼 행동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지금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왜 시장이 망가졌는지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자본시장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하나의 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금융 사고방식의 혁명이죠.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기존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들은 국채와 머니마켓 상품으로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니마켓은 자본 비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기업 이론은 이렇게 말하죠. 자본을 다 버려라. 모두 돌려줘라. 마이너스 운전자본으로 운영해라. 부채를 써라. 빚내서 회사를 사라. 예를 들어 토이자러스 같은 회사라면 10억 달러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억 달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왜 많은 회사들이 망했을까요? 1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은 부채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은 매년 10%의 주주 가치를 태웁니다. 반대로 10억 달러의 부채는 자산이 됩니다. 이자는 비용 처리되고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상장 회사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지게 하고 자본을 비워내라고 유도해온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 체인저는 뭐냐는 거죠. 만약 디지털 독점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 즉 커머디티라면요. Bitcoin, remember I said it's like a digital monopoly.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돈의 구글, 돈의 페이스북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첫 번째, 경영진도 없고 회사도 없습니다. 즉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누가 실패할 일도 없고 누가 갑자기 러그풀을 할 수도 없고 소환장을 보낼 대상도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노조가 결성될 직원도 없고 본사도 없고 제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회사는 항상 리스크 요인을 가집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금지될 수 있고 애플은 EU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면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940년 회사투자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유동자산의 100%를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는 거죠. 금에 1000억 달러를 담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대두에 1000억 달러를 담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천연가스나 석유에 1000억 달러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S&P 500를 이기지 못했죠. 그나마 그럴듯해 보이는 게 금 정도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는 않았죠. 목재도 안 되고 석유도 안 되고 대두도 안 됩니다. 투자 자산으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원자재 중에 끝판왕이 뭐냐? 예전에는 금이었습니다. 참고로 금은 지난 5년 동안 연 14%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사실상 S&P 500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은 현실 세계에서 금속 실물 원자재 중에 최고의 자산이죠. Bitcoin is the greatest digital commodity.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장 위대한 디지털 원자재입니다.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의 연복리 성장률은 약 50%였습니다. 금의 3배, S&P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비용을 이길 수 있고 그걸 원자재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상장회사를 그 자산 하나로 100% 재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레버리지도 쓸 수 있습니다. 150%까지도요. 여기서
진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거였습니다. 100년 된 미국 상장회사 구조에 디지털 원자재를 집어넣는 것, 그리고 그 디지털 원자재로 회사의 자본 구조를 다시 짜는 겁니다. 그 회사가 잘 알려진 시즌2 이슈어라면,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그 채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채권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채권이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회사채, 가장 성과가 좋은 전환사채가 됐죠. 왜냐면 그 전환사채의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즉 연 50% 성장하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은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특성들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좋다면서 가격은 왜 안 올라? 그렇게 좋은데 왜 빠지는데?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돈이 되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라고. 이런 푸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급된 비트코인의 속성들이 앞으로 개인들의 수요를 넘어 기업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을 왜 활용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본질입니다. 결국 개인이든 기업이든 더 나아가서 국가든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그 가치가 증가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가격 변화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소중한 지금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 대충 보내면요,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